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인데, 이게 미국에서의 직위분류제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요 구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I자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I자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요 위에 있잖아요. 이 전문 행정관은 키워지지만은 위에 고위 간부를 할 수 있는 일반 행정가가 양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같은 업무 종류로만 이렇게 복무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가주의가 된다. 이랬었고, 전문 행정가주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고위 관료 충원이 좀 곤란한 거예요. 고위 관료에 대한 충원이 곤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고위 관료를 충원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고위 공무원을 육성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단을 할 수 있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는 거죠.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양성. 됐나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도입된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이거 왜 도입됐냐면 우리는 저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계급제예요. 계급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이제 폐쇄 체제인데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안 되겠다. 고위 공무원단을 따로 구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갖고 여기서 드나들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방형 임용의 이제 필요성, 고위직에 대해서 필요성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폐쇄적이어서 복지부동, 무사한일, 무관심 뭐 이런 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재량행위 같은 거 막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위직에다 개방형 임용을 그러려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도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충원하고 내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보내기도 하겠다. 외부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던 사람을 외부로 내보내기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방형 임용의 필요성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차이 알겠습니까? 자, 이 목적이 완전 달라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름은 똑같이 쓰지만은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이긴 한데요. 자, 일반직 공무원이 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무공무원하고, 특정직의 이제 외무공무원과 그 다음에 외무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별정직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 있잖아요. 먼저 땡기면 안 되는데, 간단히만 땡겨보면, 이제 공무원을 분류해 본 말이에요.
이제 선발 주체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 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있고, 국가공무원이랄까? 국가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이 있겠죠? 이거는 아예 법인 자체가 달라요. 나를 고용하는 법인이 별개 다 전부 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를 고용했는지, 아니면은 뭐 고양시에서 나를 고용했는지, 왜 법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가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가 일단은 구분이 될 것이고, 이 국가공무원 안에서 보면 이거에 준용해서 지방공무원도 짜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기반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은 뭘 경력직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직업 공무원인 경우가 경력직이에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정년 보장 안 되는 사람들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은 이거는 이제 직업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정년에 대한 보장이 있다 없다? 정년 보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년 보장이 없다. 됐죠? 이렇게 되고, 이 경력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경력직 안에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친김에 지금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1에서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연구직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특정직 공무원은 특별한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하나의 직업군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디서부터 할까? 뭐 이게 판검사, 판사는 법관이라 합시다. 법관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법관, 뭐 이제 검사 이런 조직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공무원, 군무원,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직업을 형성하는 데들, 공무원인데, 이게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외무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국정원의 직원, 이런 사람들 등등이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특정직 공무원. 자,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별정직. 자,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냥.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무직이에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임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임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임용된 거냐? 정치적으로 임용됐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정무직 공무원인데,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정년 보장이 돼야 한대요. 임기 보장만 되지. 자기 임기는 보장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60살까지 합니까? 계속?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경력직인 거예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때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 동의하에 임명이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국회에 손을 한번 타는 거예요. 그럼 정무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이에요. 세 번째들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거죠. 장차관 혹은 장차관급 공무원. 이게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이면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겠다요. 그죠?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있죠.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 장들. 지자체장이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있죠. 그리고 지자체장급인데 교육감도 있죠. 교육감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선거를 뽑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그리고 또 한편 아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 봤더니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 동의받아서 임명해야 되고요. 감사원장 선출할 때, 감사원장 임명할 때 국회 동의하에 임명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국무총리, 감사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 게 대법원장이 있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있어요. 대법관. 여러분 대법관은 12 플러스 1인 거 아세요? 12 플러스 1? 판사랑 법관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요? 판사랑 법관이 달라요. 다른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다르지. 사이즈가. 법관 안에요.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고 나머지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와요? 판사가 뭔지? 그러니까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뺀 나머지의 법관들을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되면 판사라고 하면 안 돼요. 대법 판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대법관, 대법원장 이렇게 있고 따로 이게 덩어리 떼어서 보고 나머지를 이제 일반 법관들을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를 때는 그러니까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높은 사람이잖아요, 되게.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 그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판사라고 붙였잖아, 지금. 부장판사라고 부르잖아요. 거기까지 판사예요, 판사. 됐어요? 그래서 그냥 법관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그 조직에서 제일 위에 수장이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은 안 됩니다. 중임 안 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하고 같이 이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12명이 있어요. 12명.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13명의 대법관, 대법원장 다 합쳐서 13명이서 대법원의 전원재판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여기 대법관이 12명이니까 4명씩 세조를 이뤄서 대법원으로 사안이 올라오면 그걸 4명이서 해봐, 논의를. 이견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처리해버려요. 근데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네가 이견은 없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꿔줘야 될 내용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전원재판부로 올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TV 장면에서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대법원장 가운데 딱 앉아있고 그 옆에 막 양쪽으로 대법관들이 6명씩 쫙 앉아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이제 13명이죠. 겁내 이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또 위치도 좀 이렇게 띄워놓고 알아요? 이게 다 권위야, 권위. 의자 겁내 높아 막 의자 이 등받이 여러분들 권위가 하나도 없어 지금 등받이가. 그런데 여기는 이 권위를 등받이 높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놓고 거기 걸터 앉아있듯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를 부여해줘야죠. 그래야지 거기 판결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거니까. 13명이 앉아갖고 재판하는데 다수결이에요. 근데 짬밥 안 되는 대법관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예전에 제일 재밌었던 게 이거야. 저기 영화 감독 그 누굽니까? 우리 저 홍상수 형 있잖아.
이 형은 지금 제도로는 이혼을 못해. 알아요? 이혼을 못해.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요, 요게 이제 유책주의라 그래가지고, 지가 바람 펴놓고, 지가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배우자랑 잘 합의했으면 그거는 안 물어보는데, 이혼을 받아주는데, 합의가 안 됐잖아. 그럼 여자는 못하겠다고, 지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말이죠. 이것은, 이혼을 안 받아줍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청구는 가능하지, 물론. 근데 다 기각이에요. 이혼 안 시켜준다. 이게 유책주의. 근데 이게 유책주의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제도예요. 외국에서는요, 파탄주의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부부를 이혼을 안 받아줬을 때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따져봐요. 다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에이, 지금 좀 승질 죽이고, 이혼하지 말고 좀 있어봐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해서 이혼을 그렇게 기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바람을 폈건 누가 잘못했건을 떠나서 이 부부는 좀 낫다 싶으면 이혼을 받아들여줘요. 지가 바람 핀 놈이 이혼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재미난 건요, 우리나라에 이 논란이 있었겠죠. 법으로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근데 대법원 판례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감옥 가 있는 분이 있지, 양승태라고,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이분 때 얘기해요. 이분 때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8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딴 여자를 만나갖고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고, 애가 다 커서 애가 시집장가를 다 갔어.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이혼이 안 돼 있어요. 전처하고. 이거 전처라고 해야 되나? 법적으로는 아직도 처야. 왜냐? 자기는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전처가 이혼 못하겠다. 내가 니네 연놈들 좋으라고 내가 이혼 도장 찍어주냐? 못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지. 근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잖아, 이제. 지금이라도 좀 해줘라. 애들이 뭐 이제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갖고 커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야, 지금. 더 이상 재결합의 여지가 없지 않냐. 받아들여줘라. 그러고 다시 재판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대법관들 아까 4명이 모여서 먼저 논의한다 그랬잖아요. 논의를 해보니까, 야,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진짜 파탄이잖아. 이미 파탄 났잖아. 89년도에 헤어졌고, 이거는 정상적 가정생활, 네가 날 버리고 가? 나쁜 새끼, 너 평생 엿먹어봐라. 이러고 사실 복수심, 안 됐지만은, 아무튼 그 복수심 같은 이런 거잖아요. 다시 그 두 부부가 만나서 결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거는 이혼 받아들여줘야 된다. 기존의 판례를 빼고 우리도 파탄주의를 가자. 이렇게 넘긴 거예요. 넘겨서 이제 전원 합의체가 열렸는데, 이제 가장 짬밥 안 되는 사람부터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대법관끼리 6대6이 나와버리면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남잖아. 그 대법원장이 결정할 때 부담이 엄청 커지죠. 그거는 좀 예의상 안 맞는다 해서 보통은 6대6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밑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상하다, 분위기가 6대6 될 것 같다 그러면 대법원장 바로 밑에 급 저 짬밥 있는 사람이 대충 한쪽으로 몰아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사안은 워낙 첨예해가지고 6대6이 됐어. 그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 감옥 가 계신, 요즘에 무상급식 받고 계신데, 이분이 대법원장이 이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분 손에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파탄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유책주의가 남느냐 기로했는데, 이분이 아이 몰라, 기존 대로 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책주의가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면 남아있어요. 이 판례를 깨지 않는 한은 우리 홍상수 형도 이혼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파탄주의를 채택해도 그 사이는 지금도 뭐 기사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헤어졌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게 아까 그 케이스하고는 아직은 숙성이 아직 안 됐죠. 그렇죠. 그 케이스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이 되고,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막 살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파탄주의여도 이거는 이혼을 받아주기가 좀 쉽지는 않지. 그 케이스는. 홍상수, 김민희 케이스는. 자기들은 뭐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적 통념으로는 받아들여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흥미롭게 한번 대법원의 구조를 좀 아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그럼 이 플러스 1은 뭐냐? 대법관 플러스 2, 이게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 따로 썼잖아요. 플러스 1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 플러스 1이 대법관의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대법관인데 법원의 행정처장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사실상 법원 내 2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법원의 2인자 역할을 하는데 근데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왜 군인도 그렇잖아. 군인은 전쟁터 야전에 있어야 군인이지. 이 사람이 후방부대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군인들은. 똑같아. 이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 대법원장 최측근으로서 업무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지만은 레벨로는 대법관은 못 됐었어요. 대법관까지는 예우를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법원의 살림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뒤에 우리 재무행정론 같은 거 얘기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살림을 사는 사람이라. 법원의 예산 이런 걸 다 관장해야 돼, 이 사람이. 그래야 될 정도의 하는 일은 중요한데 급으로는 대법관 예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법관 예우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12+1 우리나라에 대법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헌재소장이 있어요.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구성해요. 3명은 국회에 선출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건데 물론 임명장은 대통령이 9명을 다 줘요. 그렇지만 자기 의중대로 헌법재판관을 앉히는 자리는 3자리야. 그런데 아무튼 그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찝어갖고 당신 헌법재판소장도 겸직하시오 이렇게 임명하면은 그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국회 부결된 적도 있어요. 그게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부결됐냐면 찬성 반대가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오면 부결이에요. 똑같이 나오면.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안 된 분도 있어. 그런 식으로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무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관하고 장차관급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으로 정했다. 뭐 이런 거예요. 당신 공무원이야? 뭐 이렇게, 그죠? 그 자리를 만들어서 공무원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임기보장, 정년보장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그래서 누가 있냐면은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사람 알아요? 대통령 비서들, 이런 사람들. 그 대통령 비서실에는 늘공들도 와 있어요. 늘공 알죠? 늘공? 그러니까 여기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말고 거기서 대통령이 그냥 있잖아요. 뭐 비서로 임명한 사람, 원래 시민사회 운동하던 사람 비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앉혀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전직 국회의원 갖다 앉혀놓고. 이거 다 이제 보면은 거기서 장차관급이면은 그거는 이제 정무직으로 구분하지만 비서실에서도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비서 행정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일 위에가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6명인가가 있는데 수석비서들이 있어요. 수석비서. 이게 차관급입니다. 수석비서까지가. 그리고 수석비서 밑에 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행정관이 있어. 행정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별정직 공무원으로 늘공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됐는데 잠깐 일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거죠. 경기도지사가 별정직으로 어떤 자리를 둔 줄 알아요? 청년 비서관, 청년 보좌관인가 비서관인가 이름 그렇게 붙였어. 그래서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5급 이래가지고 블라인드 채용하겠다 한 명. 청년들의 고충을 듣겠다. 실제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3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구직 중에 여기에 지원해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된 거예요. 5급,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느닷없이 백수에서 5급으로 샥 갔어. 근데 너무 개부러워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하는 일 보니까 잘하네. 너 내가 앞으로 대통령도 출마할 건데 너 나 같이 도와라. 이러면 이제 계속 뭐 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늘공이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니까 뭐 하다가 그냥 경기도지사가 야 이거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그만두면 자기도 그만두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별정직은. 원래가 됐죠. 또 누가 있냐면 국정원이 되게 웃겨요. 국정원은 봐보세요. 국정원은 거기에 국정원장은 장관급이에요. 여기 정무직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에 차장이 3명이 있거든요. 1차장, 2차장, 3차장. 국정원 지금 이름 바꾸고 있어요. 이름 바뀌면은 잘 그거 익혀두세요. 이게 뭐였냐면, 까먹었어, 나도. 이름 후보가 있는데 지금. 대외안보정보원인가 그래. 대외안보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획조정실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이 되게 높은 사람이야 또. 이 사람도.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이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다 뭐예요? 아까 여기 쓴 거 같은데 어디다? 여기 있잖아. 나머지는 또 특정직이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막 나눠지고 막 그래요. 막 복잡하게 막 짜증나게. 그리고 국회에 가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가끔 보면 막 연예인도 국회의원하고 그러죠. 연예인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연예인 중에 요즘엔 그래서 연예인 잘 안 뽑히는데, 연예인 중에 정책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정치로 나가면은 멋있는 거예요. 그거 뭐, 그죠? 그거야 뭐 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데, 예전에 보면 그냥 이름값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 개그맨으로, 코미디언으로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 진짜 큰 획을 그은 이주일 선생 같은 분은, 이주일이라고 알아? 이주일? 너무 옛날 분 얘기하나? 그래도 이건 좀 약간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었어. 그때 처음 알았지. 이름이 이주일이 아니고 정주일이더라고. 원래 가명이야.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보다는 그냥 이제 대중적인 그냥 얘기를 전하는 정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그거 걷어서 낭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아까 댓글 수준이야.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분이 코미디언으로서는 정말 대부인데,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글쎄 얼마나 정책적 고민이 됐나 할 정도 저 유심히 봤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좀 그랬었고, 유세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분이 하는 거 있어. 이렇게 막 콩나물 묻혔냐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있어. 그런 걸 유세에 와서 해. 막. 그럼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찍어줘, 심지어. 그래서 막 당선되고 막 이래다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게 또 대중의 선택이라면 그 대중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국회의원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보면 다 되게 저 사람 끼깔나게 전문적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근데 아무튼 어떻게 저렇게 해서 뽑혀서 간단 말이야. 뽑혀서 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법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법을 읽어도 이게 무슨 뭐 아라비아 말처럼 읽히는데, 법을 그대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한번 할 거예요 이제. 법을 읽으면 내가 문맹 같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근데 그 법을 만든다고? 이거는 엄청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진짜로 민심을 갖다 전달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만 잘 잡으면 되지, 그 전문적으로 받쳐줄 사람들은 이 탄탄하게 그 뒤를 받쳐주고 있어. 연예인 한 명 있으면 왜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메꿔주는 사람들, 그 연예인을 받쳐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국회의원도 그래. 그 중에 전문위원이라고 있어요. 수석 전문위원. 응? 여기 우리 사례로 나올 거예요. 뒤에 이제 가면 요 구분이 있거든요. 수석 전문위원 이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회 상임위원회라고 있죠.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을 전문 분야로 이렇게 막 나눠놨어. 그런데 거기에서 막 여야가 만나서 막 이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쩌는 막 싸워.
싸우고 그럴 때 그러고서 법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를 거쳐서 이제 다듬어서 오는데도 최종적으로는 그 위원회에 있는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전문위원들을 이끌고 요거를 검토를 해봐요. 야, 이거 문구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거는 해석이 이중으로 될 여지가 있다. 바꿔줘야 된다. 이런 거 다 손봐줘. 다 손봐주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아까 그분을, 제가 그 코미디언 하셨던 분을 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중의 언어로 하고 대중의 정서를 공감해서 그냥 아픔을 나눌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전문성은 없지만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얘기하면은 그걸 알아듣고 이걸 다듬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포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수석 전문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따로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의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연결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외무공무원이나 별정직 일부. 여기서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지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요 1에서 3급의 계급 구분을 없애고 지금 현재 가군, 나군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자 봐봐요. 각 부처를 이제 부처의 단위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부처 단위에서 탈피해가지고 각 부처 단위에서 탈피해서 뭘 하냐면요. 부처 단위에 탈피해갖고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사혁신처 관할로 들어가. 관할로 들어가 버려. 그러고 여기서 관리하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자리가 필요하면 각 부처별로 필요하잖아요. 그 고위직들이. 기존에 1에서 3급이 하던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위공무원단이잖아요. 인사혁신처 관련 고위공무원단에 있는 사람 중에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해 와요? 그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요 피라미드 조직이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행정안전부다고 행정안전부에서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 위를 다 채우는데 맨 위를 여기를 탁 터가지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봐봐요.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중앙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있을 때 1에서 3급까지를 트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따로 뽑아내. 이렇게. 따로 뽑아내서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어요. 고위공무원단을 만들고 필요하면 여기에서 이제 데려다가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채우면 이 자리에 여기 출신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여기 출신이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고위직의 일부는 또 외부 임용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기를 터버린 거예요. 이해 와요? 이게 고위공무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승진해갖고 이 조직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뽑아내가지고 별도의 단을 만들고 이 단 구성원 중에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 갖다 채워 넣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능력으로 경쟁해야 되고요. 심지어 여기로 땡겨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럼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는 왜 자리를 못 받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너 재평가 좀 해보자. 너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만약에 적격하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 판단이 되면 미안하다. 네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일단은 경쟁력이 없다. 너는 직권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면직시킨다. 나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해되죠? 요거를 고위공무원단 제도라 그래요.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 조직에 실장급하고 국장급이 있어요. 아까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 가군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이제 국장급 직이에요. 아, 실장급 잘못 썼어. 실장급이에요, 실장급. 실장 자리가 가군이고요. 나군이다 그래서 국장 자리예요. 조직에 제일 우두머리 있잖아요, 실국장. 응? 그래서 여기 1에서 상급이라 한 겁니다. 아까 실장은 한 1급 상당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국장은 2급 정도 되는 거라 그랬는데, 상급 중에 빠른 사람들이 저 국장 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국장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저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냐면 고위공무원단에 이제 어떻게 나누냐? 전체의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0% 이렇게 나눠가지고 20%는 이제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해요. 개방형 직위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말입니다. 공직의 내부에 있었던 사람, 이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있었던 사람 채울 수도 있어. 민간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 채워넣을 수도 있어. 저 20%는 그리고 30%는요 공모직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직위는요 공직 내부이긴 한데 공직 내부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조직 출신이 아닌 사람을 갖다 앉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돼서 공직 내부인데 자기네 조직의 내부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 다시 앉히는 것도 가능하고 바깥에 있던 사람, 조직 외부, 그러니까 외부 조직 공직자이긴 한데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한데 다른 조직에 있었던 사람을 땡겨다가 앉힐 수도 있어요. 이게 공모직이에요. 공모 됐나요? 공모직이. 그 다음에 50%는 이제 부처 자율로 맡겨놓습니다. 그럼 보통 뭐 자기네 출신자들을 뽑아가겠지.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행정안전부야. 여기는 문체부야. 여기는 보건복지부야. 여기는 뭐 여가부야. 그러면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업무 파악이 잘 돼서 일을 더 잘하게 그러지 않을까? 웬만한 경우는. 그러니까 부처 자율직위를 제일 크게 주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뽑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100%다 그렇게 채울 수도 있지. 근데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도 되는 게 개방형직위. 그 다음에 공모직위는 공직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건 안 되는데 공무원인 사람으로 뽑는 건데 그런데 자기네 조직이 아닌 옆 조직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이해돼요?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땡겨갈 수도 있게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라고 보시고 이제 절차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절차를 보게 되면은 절차는요. 고위공무원단 일단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에 교육훈련을 시켜버려요. 교육훈련을 시키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평가를 하냐면 역량평가라는 거래요. 역량평가. 역량평가는 그냥 일반평가랑 좀 다른 게 일반평가는 지금까지 어땠어? 능력이 좀 있었어? 그래? 성과는 좀 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거의 모든 평가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역량평가는요. 미래의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우리 앞서 봤던 것 중에 관료제패단 중에 피터의 원리가 있었죠. 피터의 원리 보면 과거에 잘했다고 승진시켜놨더니 이게 승진한 다음에는 무능력해. 승진한 자리에서의 능력은 확인된 바가 없었어. 그래서 승진시켜놨더니 거기서 무능력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줘 우리한테. 그럼 조직 자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량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평가하는 사람이 쭉 앉아있고 과제를 주고 과제를 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여긴 정책을 만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이 과제에 대해서 당신은 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은
후보자 선정이 될 정도면 과거의 평가는 좋은 거야, 일단. 그런 사람 중에 역량도 갖췄는가를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 역량평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임용이 되잖아요. 여기에 임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고위공무원단에 임용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치되는 거지. 배치되는데, 그런데 적격심사라는 게 있어요. 적격심사.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 고위공무원단에 잘 들어오긴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는 당신 좀 이거 의심스러워. 일로 와봐. 그래 불러다가 당신 여기에 적격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적격심사의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 대상자는요.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직위를 줘야 되잖아. 조직에서. 근데 직위가 부여가 안 됐어. 직위 미부여 상태로 1년. 직위 미부여가 1년 이상 이렇게 됐거나 1년 동안 놀았어. 아무도 안 데리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당신 무슨 문제가 하자가 있는지 한번 와봐라. 이게 적격심사 대상자고, 그 다음에는요,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아요. 그거를 2회 연속으로 받아. 2회 이상 받아. 2년 이상, 2개년 이상 이렇게 받아. 그러면 또 불러들여. 당신 좀 이상하다, 와봐라. 이렇게 하고 반반 섞는 게 돼. 직위 미부여가 6개월 인데다가 플러스 최하위 등급을 갖다가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거예요. 그래도 대상자가 돼요. 대상자가 돼. 그래서 적격심사를 거치고 심사 결과 부적격을 받잖아요. 부적격 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직권으로 면직을 합니다. 여러분, 면직이 된다는 얘기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신분을 더 이상 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징계는 아닙니다.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벌 받는 거잖아요. 뭘 잘못했나? 무능력이 죄는 아니잖아요. 능력을 인정 못 받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은 아니에요. 벌은 아닌데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사람 자를 때 꼭, 그죠?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우리 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직권 면직. 그럼 사실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직업공무원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고위공무원단이. 직권 면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가 됐을 때 이게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여기는 직위해제가 이루어져요. 직위해제는요, 직위 미부여 상태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으면은 그거는 뭐 어차피 직위가 없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직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최하위 등급 2년 이상 받아가지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야, 너 일하던 거 놓고 와. 이렇게 해요.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직위를 해제시켜. 그러고서 적격심사를 받게 해.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얘도 징계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여자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남자애랑 썸씽 있었다며. 이 내용은 안 봤어요. 뭐 별 굳이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제목만 봤는데 직위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또 이건 직위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엄벌에 처해졌구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던 일 하지 마가 직위해제예요. 넌 일단 중징계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 일 손 딱 떼고 물러서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보도가 되면 직위해제 됐습니다. 그럼 되게 막 공무원 잘렸나 본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로 벌을 받은 건 아니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 대상자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적격심사 대상자잖아요. 적격심사 대상자도 직위해제가 되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데 심사받아서 부적격이 되면 직권 면직된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327페이지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등 약 1,500여 명이 고위공무원단 구성되어 있다. 근데 참 중요한 거 하나 얘기 안 했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요. 이거는 온리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 없어요. 고위공무원단이 없어요. 지방에는. 고위공무원단 하려면 여기 몇 명이래? 한 1,500명 된다며 지금. 국가공무원은 1, 2, 3급 터서 봤더니 한 1,500명 돼. 그러니까 해볼만 해. 그런데 지방은 예를 들어 뭐 수원시야. 여기 수원시면 인구 제일 많은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어? 그러지만 인구가 제일 많은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급이지만은 인구가 130만 명이 넘어가니까 울산만큼 인구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1, 2, 3급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 1급이 없어요. 2급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2급이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끼케야 뭐 2급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거의 없고 3급 정도 아까 내가 3급이면 부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3급 몇 명? 뭐 이렇게. 4급이면은 거기 왜 행정구청장 같은 거는 하죠. 또 이제 막 4급, 국장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위공무원이 없어요, 별로. 고위공무원단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럼 그 누구냐? 지방직으로서는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이 안 되잖아. 그건 경기도청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위공무원단이 못 돼. 지방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면 파견이 아니더라도 정식으로 보직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경기도 행정부지사예요. 경기도 행정부지사. 경기도지사가 차관급인 거 알아요? 차관급인데 그 밑에 부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사는 1급 상당 공무원이에요. 1급. 부지사가 1급 상당 공무원인데 행정자가 붙은 게 있어요. 행정부지사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국가공무원이 1급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이 내려오니까 고위공무원단인 거지. 이 사람이 내려와요. 서울시에 서울시장이 지금 공석이죠. 부산에도 부산시장이 공석이에요. 권한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장은 한번 혼나던데? 부산에 비 많이 와가지고 터널에 물 차가지고 사람들 죽고 그랬을 때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자고 있었다며. 그래갖고 막 혼나던데, 언론에.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고 혼나야 될 상황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뭐 자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은 2명을 줘요. 수도라서 2명을 주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다 차관급인데요 서울시장만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제1행정부시장이 지금 시장 권한대행을 하는데 이 양반은 차관급이야. 이 사람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에요? 아니지, 정무직이니까. 고위공무원단 1에서 3급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그거보다 높아. 그런데 부산시장은 차관급이에요. 부산시의 부시장들은 1급에 상당하는 건데 그중에 행정부시장은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을. 이 사람이 지금 권한대행하고 있는 거야. 권한대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거죠. 고위공무원단의 가군에 속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부산 부시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부산에. 그래서 각 그 광역자치단체에 부시장들이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중에 행정자 들어가는 거는 국가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근데 그거 말고 정무부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지네들이 막 만들어서 경기도는 막 평화부지사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건 다 별정직 1급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공무원이고. 됐어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래 막 이러면서 막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 관련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가 지방행정론 할 때 다시 한번 끄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반복할 때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 봐두시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다 이제 순서도 얘기했고 다 했습니다. 역량평가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게 보시고 제4절의 공무원의 범위와 구분도 다 한 겁니다. 지금 다 해가지고 별정직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 거기 폐쇄형 인사제도와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데 개방형 인사제도에서 아까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보세요. 한번 333페이지 와보면은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하고요. 그 밑에 과장급 있죠. 과장급도 20%가 개방형 직위예요. 공직 외부에서 뽑을 수 있는 거. 아까 여기서 고위공무원단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위공무원단 밑에 과장급이 있잖아. 이제 과장급도 20%를 개방형 직위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공모직위를 고위공무원단은 30% 한다 그랬죠. 근데 과장급은 그냥 20%만. 그럼 부처 자율직위가 고위공무원단은 50%지만 과장급은 60%가 되겠죠.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개방형 직위가요 지방직위도 있어요. 지방직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5급 이상 중에 10%까지. 근데 공모직위는 없어요. 공모직위는 아까 고위공무원단이 지방직위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인재 풀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공모직위를 하려면 공직 내부에서 우리 조직 내부 외부에서 사람 땡겨온다. 이럴 만큼이 안 돼. 공모직위를 할 정도까지 이 고위직이 많거나 이러질 않아. 그래서 공모직위는 지방직위는 없어요. 또 공모직위 개방형 직위만 한 10%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333페이지 아래쪽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예요? 최종적으로 저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일반 임기제가 있고 전문 임기제가 있습니다. 전문 임기제. 그리고 시간 선택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선택제 공무원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했던 건데 좀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 선택제로 이제 가정주부들 같은 사람들 시간 선택제로 이제 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요. 이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하나 마나 이건 뭐 별 차이가 없구나. 그 시간 선택제 가정주부만 응모해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시험 볼 때 한 번 더 기회를 잡겠다고 시간 선택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점수가 좀 낮지 않나. 그러고 노리는 거야. 시간 선택제에다 나중에 공무원 하다 보면 나중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노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점수가 안 낮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휴직을 갖거나 뭐 이런 사람들 채워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있다 정도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한번 시험에 나왔어. 그럼 또 자세히 봐야 되나?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맥락 얘기여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깔끔하지가 않네. 깔끔히 끝내보려고 시간도 겁내 오버해서 했는데 지금 욕먹을 걸 각오하고 겁내 욕하고 있죠 지금 속으로.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가 강의를 더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빨리 좀 해서 진도를 좀 끝내야 되니까 좀 몰아가봤고 요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우리 인사행정의 3요소 있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